안녕하세요. 비온 뒤 맑은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사실 지금 이 안녕하세요만 한 7번째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팟캐스트 녹음을 쉬었더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재미난 일들이 있어서 꼭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썰을 풀어볼 거예요. 우선은 제가 런던에 와서 처음으로 맡게 된 통역 일을 하면서 느낀 것, 그리고 제가 통역했던 분에 대한 썰, 그리고 자신이 열정을 갖는 분야에서 꾸준히 시간을 쌓아온 두 사람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통역인데요. 저의 지난 한 주를 요약하자면 고3 때보다 더 수험생 같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런던 와서 처음으로 굵직한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지금은 금요일이라서 이미 그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상태지만 이 월요일에 있었던 3시간의 통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37시간을 수험생처럼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통역 일을 맡아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해외 아티스트가 한국에 왔을 때 의전을 해주고 간단한 안내를 영어로 해준다든지 작게 라디오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영어로 뭔가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것처럼 정말 돈을 받고 어떤 행사에서 통역사로 일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일을 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꼭 잘 해내야겠다 라는 책임감이 생겼고요. 왜냐면 제가 통역해야 될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토머스 헤더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만든 건축물이나 디자인은 몇 번 접했어요. 대표적인 작품을 얘기를 해보자면 2012년 런던 올림픽 성화대, 그리고 런던에 이제 돌아다니는 2층 버스 중에 그 구형 모델, 네모난 구형 모델 말고 약간 동그랗게 생겨서 뒷부분에 창문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나 있는 그런 버스 디자인이 있어요. 그것도 이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한 거고, 그리고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도쿄에 비교적 최근에 생긴 아자부다이 힐즈, 이것도 전부 이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한 것들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도 이 토머스 헤더윅이 몇 개 맡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들섬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을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맡았고요. 이번 9월에 열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헤더윅이 맡게 되기도 했고, 코엑스도 새 단장을 할 거고, 아무튼 서울과도 인연이 깊은 분인데,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영국으로 시차를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도 답사를 하는 와중에 이 헤더윅 스튜디오를 들리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통역해야 됐던 거는 헤더윅 본인이 직접 헤더윅 스튜디오 투어를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서울에서 향후 있을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3시간을 하면 됐지만 그 3시간이 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튜브부터 찾아봤죠. 통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딱 하나의 영상만 봤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2시간의 동시 통역을 위해서 20시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20시간을.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러면 나도 3시간 통역을 해야 되니까 30시간을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자료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거를 상상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헤더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나온 영상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영상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울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영상이라든지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헤더윅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분의 인터뷰 영상도 봤고요.
그러니까 헤더윅 본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헤더윅에 대한 조금의 단서라도 얻을 수 있는 영상이라면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영국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도 보고 그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어서 그 라디오도 찾아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왜냐면 전 집에 있으면은 그 공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도서관으로 향했죠. 도서관 안에 리딩룸에 자리를 잡고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작품들을 모아놓은 작품집도 빌려서 읽고 그 다음에 헤더윅이 최근에 2023년에 쓴 책이 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더 인간적인 건축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영어로 사서 읽었죠. 48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평소 같았으면 영어로 읽는 거니까 아마 몇 달은 걸렸겠지만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 저도 놀라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던 걸까? 내가 이 통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고요. 그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는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많이 상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바보같이 통역을 망쳐서 그 자리에서 어버버 하다가 울어버리는 상상 막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에게 아니다,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3 때도 쓰지 않았던 방법을 꺼냈어요. 바로 초시계였는데요. 아이폰에 있는 시계 앱에서 스탑워치를 재기 시작해가지고 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통역을 준비할 때는 켜놓고 만약 잠시라도 뭔가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를 켜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초시계를 껐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걸 위해서 투자한 시간만을 쟀는데요. 첫날은 우선 2시간 56분을 찍었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뭔가 몰입해서 거의 3시간을 채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도 굉장히 잘 오더라고요. 두 번째 날도 3시간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딱 3시간 채우고. 그런데 점점 이 헤더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제가 사실 석사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 분야를 떠나 있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 다시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과 뭔가 만나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까먹지는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좋아서 점점 더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엉덩이가 좀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3시간 채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4시간, 5시간, 6시간 하다가 통역하기 전날에는 7시간을 딱 채웠어요. 그 와중에 또 딴짓도 하나 했는데요. 뭐냐면 또 망상을 펼쳤죠.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인상적으로 통역을 해야겠다. 그리고 헤더윅한테 꼭 사인을 받아야지. 그리고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헤더윅한테 건네면 어떨까? 혹시 또 다른 일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에 부풀어서 중간에 한번 명함을 만들어서 출력을 했어요. 100장 정도를. 캔바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앞면에는 영어로, 뒷면에는 한국어로 써서 프리랜서 통번역가 이렇게 제 명함을 만들어서 실제로 헤더윅 통역을 한 다음에 그 명함을 건넸죠. 아무튼 이렇게 초시기로 37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하고 노트도 일부러 새로 사서 70페이지를 빡빡하게 채워서 공부를 하고 480쪽이 넘는 책을 다 읽으면서 일부러 헤더윅과 생각을 뭔가 맞추려고 했어요. 빙의된 것처럼 혹시나 헤더윅이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이 사람의 생각을 통째로 소화하고 가면은 어떤 말이든지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 익히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이 드디어 왔어요. 월요일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는 역시나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배 아픈 거를 조금 누르고 집을 나섰죠. 가면서도 계속 내가 투자한 시간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를 계속 되뇌이면서 한 30분 정도 일찍 그 스튜디오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들어가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 밑에 숨어서 계속 그 문장들을 막 외웠어요. 오늘 분명히 나올 법한 그런 문장들을 막 영어로 외우면서 있었는데 헤더윅이 저 멀리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막 따라갔죠. 근데 들어가니까 이미 없어진 상태이기는 했는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통역이 시작이 됐어요. 헤더윅을 딱 만나서 인사를 나눴는데 눈빛이 뭔가 굉장히 살아있었어요. 55세였나? 그랬는데 열정이 굉장히 많은 대학생 같은 눈빛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온 이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곳곳을 돌면서 하나하나 작품들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그 헤더윅의 말을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봐 막 라디오를 듣고 헤더윅이 나오는 영상을 모조리 봤던 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어요. 하는 말들이 다행히 잘 들렸고, 그리고 책이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보니까 헤더윅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은 책에 나왔던 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하기가 그래도 편했어요. 헤더윅이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저도 열정을 뭔가 담아서 말을 해주고 싶어서 목소리도 작지만 평소보다 굉장히 크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책에서 봤던 그 작품들을 모형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걸 만든 디자이너의 설명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헤더윅이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건축물을 실제로 본 건데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헤더윅은 사실 건축가이면서 디자이너지만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고요. 맨체스터의 폴리테크닉이라고 해서 지금은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3D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작품으로 액세서리도 만들기도 하고 작은 어떤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대부분 스케일이 작은 거였는데 헤더윅은 이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3D 디자인은 바로 건축이지 않을까? 건물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졸업 작품으로 실제 건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야망을 가졌어요. 그때 헤더윅이 여러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들은 그때 그 3D 디자인과 말고 건축과도 있었대요. 근데 건축과 교수님이 그건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도 졸업 작품으로는 실제 건물을 안 만들어 이러면서 모형으로 만들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헤더윅이 그때 당시 디자인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갔을 때도 이거는 건축이 아니다. 너가 여기 담은 철학은 뭐니?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거기서 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더운 여름이었는데 막 그때 차를 몰고 다니면서 트렁크에 수박을 여러 통 실었대요. 그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대가로 수박 한 통을 건네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26개나 되는 기업한테 후원도 받아서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파빌리온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건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천장이 이렇게 휘어져서 벽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작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 건축물이 당시에는 교수님들은 이거는 뭐 만들어봤자 며칠 안에 철거될 건데 뭐 그런 걸 만드니 막 이런 말도 했었지만 그게 30년 넘게 살아남아서 지금 그 헤더윅 스튜디오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제가 봐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설명해 줄 때의 그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건 정말 멋진 거구나. 이때 만약에 헤더윅이 금방 풀이 죽어서 그래요? 건물 만드는 건 좀 그렇죠? 학생인데 이러면서 그냥 모형이나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만들었다면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굴하지 않고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스튜디오를 창업했다는 거예요. 헤더윅이 70년생인데 94년에 헤더윅 스튜디오를 창업했으니까 24살에 만든 거죠. 그리고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젊은 20대의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헤더윅이 자기가 생각해도 뭐 그건 맞는 것 같았대요. 누가 나처럼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중요한 건물이라는 걸 맡기겠어.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 작은 것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다가 점점 알려지면서 이렇게 유명한 것들을 많이 디자인을 했죠. 통역이 끝나고 나서 이제 헤더윅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서울에서 온 분들도 다들 책에 사인을 받으려고 줄 서 있어서 저도 마지막에 그 틈을 타서 제가 산 책을 내밀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헤더윅이 한국어 번역본을 준비해서 선물로 주었는데요. 저는 미리 이제 제가 사서 읽은 영어 책이 있으니까 그 영어 책을 딱 내밀면서 이거 정말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읽었어요. 이러면서 정말 이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 너무 공감이 갔고 재밌게 읽었다라고 하면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명함도 내밀었죠. 헤더윅이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명함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겠지만 나중에라도 무언가 인연이 닿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저는 이 경험 자체만으로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길이 기억에 남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많지만 어떤 일들은 딱 그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아, 이거는 뭔가 인생의 분기점이 되겠다. 혹은 이 시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번 토머스 헤더윅 통역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썰은 이 헤더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헤더윅이 쓴 더 인간적인 건축, 영어로는 휴머나이즈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통역을 준비하는 그 일주일 동안.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동네에 있는 서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이 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서 예약을 해놓고 그 서점에 갔죠. 오전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야 오후에 그 서점에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서점에서 이 책을 딱 결제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계산대 저 앞에 너무 뭔가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까지는 아니고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봤죠. 제가 11년 전에 대외 활동을 하나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베를린 필이나 뉴욕 필 같은 해외의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왔을 때 그 단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의전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진행 요원 역할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진행 요원으로 일했던 딱 며칠간 일했었는데 같이 일했던 분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딱 보자마자 저는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리을님이라고 일단 부를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리을님? 이라고 했어요. 혹시나 약간 도를 아십니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땐 제가 뉴욕 필이 아니라 베를린 필 일하면서 만났다고 착각을 해서 리을님? 혹시 한 10년 전쯤에 베를린 필 의전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근데 딱 화들짝 놀라면서 리을님도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 살다가 이번에 딱 결심을 하고 런던에 워홀을 와서 살고 있다가 이 통역권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서 그것도 동네 서점에는 없어서 우연히 이 서점에 오전에는 못 오고 일을 다 처리하고 오후에 온 건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리을님은 마침 영국에서 학회가 있어서 그 박사과정 중에 학회를 참석하러 영국에 온 거죠. 그날이 마침 떠나는 날이어서 이제 공항에 가야 돼서 캐리어를 끌고 서점에 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10년 동안 보지 않았는데도 오랜만에 알아본 이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어떤 좋은 인상을 받았나 봐요. 예, 살다 보면은 꼭 어떤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잠깐 스친 사람이더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리을님이 어떤 문학이라는 점에서 영향을 저에게 알게 모르게 미친 사람인데요. 아마 리을님은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뉴욕필 공연이 딱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럼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저희가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그 숙소까지 같이 의전을 하고 백스테이지에서도 뭔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가는 길도 배웅을 해주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때 뭔가 잠깐 중간에 시간이 뜨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 요원들이 다 한 방에 모여서 회의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다들 뭔가 서로 이렇게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앞에 그때 앉아있던 리을님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읽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존 버거가 쓴 책이었고 그리고 그 책 이외에도 뭔가 시집도 한 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그 시집을 보고 이거는 무슨 시집이에요? 하고 묻고 시집을 읽는 사람을 본 게 저는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집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저도 시집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마침 근처에 영풍문고였나? 큰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서점에 가서 리을님이 저한테 최승자 시인의 시집을 한 권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는 그날 그 시집을 사서 읽었고 그 이후로는 또 시의 세계에 빠져서 시집을 굉장히 여러 권 샀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집을 막 모아서 읽고 그 전에도 소설 읽는 거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리을님처럼 이렇게 대기 시간이 있거나 할 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어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약간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리을님이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도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그 눈빛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서로 이렇게 모르고 살다가 오랜만에 딱 정말 11년 만에 서점에서 마주쳤는데 마침 또 배경이 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더니 여전히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 주변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영문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회차 영국에 왔고 저는 요즘에 프리랜서로 뭐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리을님도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학 번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뭔가 로망으로만 품고 있었고 작게 그냥 SNS 글 정도만 번역하는 일을 몇 번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을님한테 그런 문학 번역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리을님도 예전부터 그 번역가를 좀 꿈꿨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외서 검토서라는 것만 작성을 했대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출판사가 외국 서적을 들여올까 말까 고민을 할 때 번역 에이전시에 외서 검토서라는 거를 의뢰를 한대요. 그래서 번역 에이전시에서는 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이 책이 한국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이런 시장성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번역을 하기에 적합한 책인가 이런 적합성도 판단을 해서 뭐 몇 장 정도로 이렇게 검토해서 제출을 한대요.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그거를 검토해서 이 책을 번역해서 내야겠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입찰에 참가를 하는 거죠. 여러 출판사들이 경쟁을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판 번역의 세계는 이렇구나 또 알게 됐고 또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리을님이 처음부터 번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몇 년 동안은 계속 이 외서검토서를 쓰면서 번역가를 꿈꿔왔다는 사실인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뭔가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서점을 돌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은 책들을 찾아서 이런 거는 진짜 번역이 되면 괜찮겠는데 싶은 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뭐 블로그에 올려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번역을 해서 검토서를 한번 써본다든지 이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멋있었던 점은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작년에 꿈에 그리던 첫 책을 내서 이제 작가가 되신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거를 이제 이북으로 결제를 해서 읽으면서 정말 꿈꾼 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너무너무 황홀하겠다. 물론 그걸 위해서 버텼던 시간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꾸준히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되는구나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닮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에 시간을 쌓으면 좋을까? 지난 10년간 계속 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헤더윅이 30년 동안 계속 건축이든 가구든 버스든 간에 뭔가 만드는 것,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에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고 리을님이 문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쌓아왔다면 나는 지난 10년간 어떤 것에 시간을 쌓아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통역이 무사히 잘 끝나고 고된 일주일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친구랑 놀러 갔어요. 리치몬드라는 지역에 놀러 가서 공원에서 피크닉도 하고 이제 그날따라 햇빛이 너무 찬란해서 맥주가 땡기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한잔 하러 펍을 찾아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또 뭔가 낯이 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조금 가서 살펴보니까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건너편에는 굉장히 예쁜 펍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너편에 이분이 앉아서 이제를 펼쳐놓고 그 펍을 그리고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리디아 우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을 원래는 제가 몰랐다가 인스타를 이렇게 릴스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어느 날 알게 된 분인데 런던의 모든 펍을 그리자는 미션으로 런던 곳곳에 있는 펍들을 찾아다니면서 연필로 드로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영어로 리디아 우드 드로잉이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3년 동안 3,500개의 펍을 그리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마 아직까지 런던에 있는 모든 펍을 그리진 못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그리다 보면 아마 그래도 런던에 새 펍이 생기는 속도보다는 빠르게 펍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책도 나온대요. 2026년 5월에 나올 책을 지금부터 사전 구매가 가능하게 링크를 열어두셨더라고요. 딱 우연히 정말 이분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근데 말을 사실 걸어보고 싶었는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구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열중해서 그리고 계셔가지고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단순화해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펍의 모든 디테일을 다 살려서 그리시거든요. 그것도 연필로 명암을 주면서 디테일을 살리면서 그리는데 그것들을 지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3년 동안 꾸준히 그려왔다는 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책도 내게 되고 이걸 보면서 딱 이번 주의 테마는 쌓는 것이구나. 시간을 쌓고 내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 한결같음,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체성 자본을 쌓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도 느꼈어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리 알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올인을 할 텐데 막 이런 건방진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느낀 점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작고 뭔가 불완전하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보낸 시간들이 결국 나를 만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직은 뭐에 진심을 다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에 진심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나를 만들어낼 거고 그 시간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내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만약에 제가 오늘 언급했던 3명의 사람들, 헤더윅이랑 리을님이랑, 리을님은 본명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가명으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리디아 우드라는 이 3분 모두 자기가 열정을 느낀 분야에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왔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그 사람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향도 떠올랐어요. 제가 향수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만의 향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디아 우드를 생각하면 펍에서 나는 어떤 맥주의 시원한 냄새와 연필로 사각사각 그리니까 그 연필에서 나는 향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향수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도 하나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향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라든지 플로럴 계열의 향수라든지 우디나 아니면은 뭐 엠버, 스파이시 계열, 프루티 계열, 알데히드 계열 이것처럼 어떤 재료가 섞였든 간에 결국 뭔가 뚜렷한 하나의 어떤 향조가 있어야 좋은 향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을 정의하는 건 물론 다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만 해도 제가 쓰는 향수들은 다 조금씩 개성이 있거든요. 수십 가지의 향료가 섞였더라도 뚜렷한 어떤 향이 느껴져서 제가 그 향이 마음에 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저는 특히 베르가못 향이 많이 나는 향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의 향료가 들어간 향수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베르가못이라든지 유자나 라임, 귤 이런 향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 갑자기 거기에 제가 안 좋아하는 뭐 화이트 플라워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꽃을 갑자기 섞는다든지 하면 뭔가 정체성이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의 향조는 뭘까? 내가 하나의 향수라면 나는 뚜렷하게 어떤 향조가 느껴지는 사람일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보면 좀 톡톡 튀는 시트러스 계열 같아 라든지 아니면 뒤죽박죽 섞인 느낌일까?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꾸준히 해오고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적으로 저와 안 맞는 일도 해야 됐던 순간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제가 돈을 다루는 거를 잘 못하는데 숫자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든지 이런 일을 맡아본 적도 있고 재테크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본 적도 잠깐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나의 향조를 해치는 어떤 뜬금없는 향료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때의 경험에서도 뭔가 배운 점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겠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서 저는 또 어떤 향료들을 추가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보려고 해요. 어떤 재료가 섞였든지 뭔가 하나의 느낌으로, 기분 좋은 느낌으로 기억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향수라면 어떤 향수가 되고 싶나요? 저는 향을 떠올려 보면 베이스 노트에는 포근한 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너무 짙지 않은 머스크 계열이라든지 약간 달달한 바닐라 같은 게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과일 향, 프루티한 느낌이 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딱 베르가못이 추가된 그래서 상큼한 그런 느낌의 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향을 해나갈지 고민이 되네요. 아무튼 이번 주는 정말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하나의 세계에 빠져서 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가를 느끼게 됐어요. 이번 한 주도 모두들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비구름에 비가 찼을 때 만나요. 그럼 안녕.